너무 바닥을 잡으려다가 좋은 타이밍 다 놓치다 보니까 어차피 조금 더 바닥으로 가는 거지 이미 지금도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 밑에 모으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조금 더 모으고 계속해서 담으면은 이게 평균치를 딱 맞출 수 있으니까 정작 그 구간이 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겠는데 반등하면은 정말 이 위쯤에서 그냥 담는 거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사자마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놓치는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계시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까지는 없으신 분들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남은 금액 7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나눠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일시에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튜버신데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정말 열혈 구독자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 성정길 채널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연예인 만난 것 같아갖고 가슴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가찬이세요. 네. 지금 촬영하기 전에 저희 둘이 잠깐 티테이블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한 시간 얘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1시간 20분 얘기했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라갖고 촬영 못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냥 이대로 그냥 얘기하다 갈까.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네. 네, 그 11월 5일인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 대선이 다들 되게 중요하다. 반감기랑 미국 대선이랑 또 4년 주기로 딱 겹치잖아요. 네. 올해 대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2009년 1월에 제네시스 블록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4년 주기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대선과도 어떻게 보면 딱 맞게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 16, 20, 24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대선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반감기가 돌아왔을 때 대부분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다 유동성 장세고 대부분 전환기에서 유동성을 갖다 공급하는 그 시점에 딱 오다 보니까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기반들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기축 환경에서 맞다 보니까 지금 대선을 필두로 해서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지가 이 코인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첫 번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SEC가 또 한번 좀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SEC가 저도 매일마다 시황을 전해드리지만 좀 잠잠했거든요. 그동안에 뭐 게리 겐슬러가 존재감이 그렇게 막 안 두드러지다가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웰스 노티스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센시스라고 해서 이더리움 진영에 있는 이 컨센시스에도 웰스 노티스 소송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SEC 말을 잘 들어요. 잘 듣고 본인들이 SEC가 뭔가 하기 전에 좀 납작 엎드리는 그런 알아서 엎드리고 알아서 엎드려가지고 작년에 완전히 시장을 갖다 쑥대밭을 만들어놨던 게 로빈후드인데 이 로빈후드를 상대로도 웰스 노티스를 갑자기 발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송하기 전에 열 몇 번 가까이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서로 티키타카를 주고 받다가 결국은 웰스 노티스를 발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네 크립토 거래하지 마, 뭐 증권 거래했잖아,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통해서 이 SEC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요거를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SEC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SEC의 게리 겐슬러는 일단 아웃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의 뭐 지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 진영에 지금 비트코인 친 비트코이너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같이 대선 후보였는데 라마스와미라고 비백이라고 하는 후보가 네네. 있는데 그런 분들이 트럼프 옆에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왜 비트코인이 좋은 건가? 네네. 우리가 이런 달러의 어떤 입지들이 약화될 때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떠한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을 계속 해주니까 지금 이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은 본인이 비트코인의 적대적이었던 감정을 이제는 거두고 네. 뭔가 본인이 당선되면은 네.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기사 중에서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명한 네. 이 언론 매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더리움을 창립할 때도 네. 비트코인 매거진에 이 창립자가 같이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 있었고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비탈리 부테린도 활동을 했었던 그런 굉장히 저명한 영향력 있는 매체인데 네. 이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제 본인들이 1억 달러를 모금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을 모아서 이 트럼프를 당선을 시키겠다라고 주장을 지금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매거진이 트럼프 지지 세력이 되는 거네요.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 CEO가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억 달러 모금해서 트럼프의 재판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당할 거다. 대신에 만약에 당선되면은 이 첫날에 행정명령을 갖다가 발표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는 밀어주는 걸로 하게 만들 것이다. 멋있다. 그래서 얘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환경이 좀 다른 게 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업계에서 갑자기 업비트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네.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업계에서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바이든 이 행정부에서 너무 많이 이 시장을 갖다 억압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근데 지금 다시 대선이 다가오는데 또 SEC가 칼춤을 추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인가 암호화폐를 정쟁화시켜가지고 뭔가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려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들이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이제 많이 풀리게 된 상황일 테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통화 정책에서도 트럼프 굉장히 공격적인 또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왔던 거죠. 지난 정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지위가 더 약화될 수 있겠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이 달러 지위가 약화되면서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20만 달러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김프 끼면 3억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 아무래도 이 업계의 기대감들 좀 많이 좀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되게 3억 이런 얘기 들으면 설레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바이든이 현재 트럼프한테 좀 누가 봐도 좀 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이든은 진짜 어떻게든 주식도 막 올리고 유동성 공급을 막 하고 싶을 텐데 어저께 또 CPI 발표도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나 뭐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에 CPI 발표되고 나니까 되게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바이든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얘기를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 안 돼 이렇게요. 뭔가 예상과는 다른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연준을 설득해서 빨리 금리를 인하시키려면은 이 CPI가 잘 잡히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지표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항목이 정부 부문의 고용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고용을 안 하는구나. 고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밑밥을 지금 슬슬 깔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백 하겠다고 해서 20년 만에 바이백 하겠다라고 해서 국채 사들이고 유동성 풀겠다라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안 팔리는 채권 사들이고 새로운 채권 많이 팔리는 거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줄게라는 거를 지금 재무부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행정부 입장에서도 바이든의 어떤 재선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풀리는 그 시점들이 대략적으로 한 7월에서 9월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엔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그런데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이 추세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CE 지표가 나오는 걸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고용 지표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런 밑밥을 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연준의
빨리 연준한테 내리라고 하고 싶은데 연준의 입장에서도 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 이런 얘기 그쵸. 하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그냥 명분이 없는데 금리를 내렸다가 네. 덤탱이를 쓰게 됐을 때는 할 말이 없는데 네. 뭔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밑밥을 깔아주게 되면은 본인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장이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증시 부양 안 되면 파월도 뭐 목숨 끝나는 거잖아요. 끝난 사실. 거죠. 왜냐면 이미 본인이 인플레이션 안 온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미 첫 특급 인플레이션이 네. 와서 금리를 네. 갖다 자이언트 스텝 3번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없었던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월도 이번에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마도 임기가 뭐 올해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 있어서 올해 핵심 쟁점 뭐 그런 게 대선 금리나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제일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거시경제를 좀 지켜보는 게 매크로 좋다고 금리 생각합니다. 같은 거. 네. 네.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눌려 있다가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 많이 반등을 했죠. 네, 네. 그게 확실히 억눌려 있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 기관들의 수요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거시경제에 훨씬 더 신중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꺾이면서 많이 들어오고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미국의 어떤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진입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 매도세가 확 줄면서 기관들이 뭔가 진입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거시경제가 일단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ETF에 네. 더 많은 수요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제 SEC에서 집계하는 이 13F 보고서가 네. 이제 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기업이 500개 이상 와, 500개요? 네, 집계되고 있거든요. 네. 블랙락의 IBIT를 담은 회사가 300개 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담고 있는 기업이 500개 이상으로 지금 빚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300개, 500개 하니까 잘 안 와다 하실 것 같은데 보통 1분기 만에 뭐 많아야 3개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은 네. 뭐 두 자리가 넘기가 힘들 정도로 네, 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몇백 개의 기업이 그러니까요. 유입된다 이런 사례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죠. 야, 그러니까요. ETF 역사상 없었다고 거의 네. 봐야 되고 지금 비트코인 ETF가 낸 기록들은 모든 ETF들의 역사상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뇌피셜도 아니고 우리의 네. 기대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집계되는 팩트죠, 데에서 팩트. 팩트로 거의 최상위 10개는 가볍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몇몇 영역에서는 신기록을 세운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이 어떤 구조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현물 ETF가 잘 해내고 있는데 네. 지금 몇백 개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이게 기관들이 들어오는 고속도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차들이 이제 계속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차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오늘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유튜브 채널 보니까 위스콘신 주에서 연금 펀드? 네, 연금 펀드에. 연금에 있는 게 뭐 거의 1조 이상 들어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중요한 어떤 네. 교두보여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이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들으시는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미국의 한 주는 경기도, 경상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거의 국가급이잖아요.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국가급의 네, 그러니까요. 크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그만큼 담았다는 거는 네. 이제는 우리가 뭐 기대치로 뇌피셜로 연기금도 들어올 거야, 뭐 국부펀드도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게 네. 우리의 상상의 영역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빨라서 좀 약간 어리둥절 이렇게 빨리 들어온다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지점을 좀 걱정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이게 너무 생각보다 빨라지게 됐을 때는 네. 이 흐름들을 우리 개인들이 쫓아가기에는 이제 네. 훨씬 더 버거운 시대가 될 거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좋아지면 살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돈 벌기 어떻게 보면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이미 샀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고 그렇죠. 안 샀으면 그냥 조금 사보고 그냥 그러면 사실 내년쯤이면 충분히 돈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싼가요 비싼가요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하실 것 없이 그냥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시면 되죠. 네. 계속해서 모아서 내년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그냥 알아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게 네. 굉장히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내려가면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만 오르면은 또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네.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스텝이 지금 보이죠. 오늘 가격 보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막 9천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9천만 원이나 8천만 원이나 1억이나 이게 폭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너무 저점에 잡으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DCA라고 하는 게 방법이 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막 너무 많은 어떤 바닥이나 천장을 고민하지 않고 접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게 네. 그렇게 다들 너무 바닥을 잡으려다가 좋은 타이밍 다 놓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차라리 계속해서 담으면은 이게 음. 평균치를 딱 맞출 수 네, 네.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매수하고 있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바닥이네 툭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사실. 네. 불가능하죠. 대부분이 저도 이제 그 스터디에서 이게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네. 가격이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 이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작 이제 그 구간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더 두려워하세요. 얼잖아요. 이렇게. 얼죠. 네. 왠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온체인 지표 같은 것들 보면은 네. 완전히 다 바닥 신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거의 몇 개월 동안에 가장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조금 더 바닥으로 가는 거지 이미 지금도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때 모으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조금 더 모으고 결국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데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투자 원칙만 잘 세우면은 네. 계속해서 적절한 구간에서 아주 많이 바이더 딥이 됐을 때 모아갈 수 있는데 정작 그 구간이 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겠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놓치는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러다 결국은 올라타서 갑자기 50 SMA까지 넘어가서 반등하면은 네. 정말 이 위쯤에서 그냥 네. 담는 거거든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사자마자 또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조정을 받고 네. 그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만약에 초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코인은 하나도 없다. 네. 이제 하지만 투자는 고려하고 있다.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칠게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계시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까지는 없으신 분들은 네.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그 정도까지도 지금 그냥 네. 일시에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시고 나머지 남은 금액 네. 7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그냥 완전히 나누어 가지고 네. 분할을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뭐 올해 말까지라든지 뭐 내년 뭐 초까지라든가 3개월, 해서 100일 뭐 네, 그러니까 열흘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네.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나가는 그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DCA 방법이죠. 맞습니다. DCA 네. 방법입니다. 네. 분할 매수해서 좀 단가를 평균 단가로 맞추자. 맞추자.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MVRV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차트를 조금 더 잘 보시는 분들은 네. 이 금액을 똑같이 안 나눌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딥을 했다라는 구간들을 본인들이 차트를 볼 수 있고 원체인 지표를 해석할 수 있으면은 확신이 오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들 지금 찾는 막 관심 가진 사람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방법.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네. 꾸준히 구간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네. 대신에 뭔가 딥이 왔을 때는 본인이 약간은 더 요령 있게 네. 분배하는 것들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뭐 것 같아요. 이틀치, 3일치는 뭐 그런 날 살면 되겠네요. 갑자기 맞습니다. 큰 폭으로 빠지면은. 그렇죠. 네. 네. 그 요즘에 주식은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AI 쪽이 지금 뭐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AI 쪽 발전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I 발전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요? 우선 기본적으로 종목 자체도 저는 이제 올해 섹터 중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 하면 보통은 AI, 네. RWA 보통 이렇게 선택을 네네. 하는 거고 그리고 생태계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생태계, 네. 솔라나 생태계 이렇게 좀 꼽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더리움 생태계를 얘기할 텐데 네. 지금 이더리움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 내러티브가 강하고 뭔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네, 비트코인, 솔라나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 AI 섹터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GPU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대표적으로 GPU인데 네. GPU 말고도 이제 DP인이라는 섹터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AI와 DP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된 물적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수요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네네. 의문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너무 많이 비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저렴하게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고안된 게 어떻게 보면 디핀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차량의 우버 서비스 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비슷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네.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차피 대여해주는 개념인 거니까. 네. 그래서 GPU 분야에서 우리가 남는 GPU들을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젝터 중에서 뭐 렌더라든지 뭐 아이오 단넷이나 아카시 이런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아이오 단넷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렌더나 아카시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요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AI와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 실제로 되고 있는가?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네. 의문부호가 있다. 하지만 네. 이 시장에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AI가 뜨고 있고 AI 관련 코인도 뜨고 있는데 그러면 둘이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요 기대감, 요 내러티브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먹히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결국은 둘은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AI가 묻은 코인이다. 네. 진짜로 AI 쪽에 작용을 하는 코인은 아니다. 하지만 AI가 묻었다는 이유로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정리 잘 해주시는데요. 네. 근데 그 예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니어 네. 프로토콜이라고 되게 네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니어 프로토콜을 그 담당자들과 실제로 알고 있는 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분께서 말씀 주신 건데 네. 니어 프로토콜이 AI 때문에 반사이익을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약간 잠잠했다가 이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신뢰를 잃었다가 탑 20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탑 20 안에 들어올 네.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코인의 어떤 CEO가 그 네. 창립자가 원래 AI 쪽 전문가였다. 자, 그게 첫 번째 내러티브고 약간 좀 대선 테마주 느낌인데요. 대선 테마 정확합니다. 대선 네. 테마주 느낌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이후로 엔비디아의 행사에서 네.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연사를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니어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모른 채 이건 AI 테마다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니어 프로토콜의 담당자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건 이제 그분 말씀입니다.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다. 우리가 AI라고 약간 이런 네.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업과 AI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네. 그런 내러티브 형성되니까 그제서야 또 AI 쪽하고 연관된 프로젝트들을 또 만들지 않나요?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리브랜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유의미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 이후에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간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네. 적어도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저는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최대한 저평가되는 구간들을 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잡아내면은 여기서 최대한 담아놓으면은 네. 이번 대세 상승장 끝날 때 안전하게 엑시트를 할 수만 있다면은 네.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노파심에 잠깐 좀 첨언을 드리면 아까 렌더 코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렌더가 되게 좋은 프로젝트고 되게 좋은 코인인 건 맞는데 되게 많이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사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이렇게 알콩달콩 했을 때 네. 그때 렌더가 한 50% 정도 빠졌을 거예요. 많이 아마. 빠졌었어요. 네, 그때. 엄청 빠졌었는데 그럴 때 매수하면 좋다는 얘기지. 지금 또 다시 정고점 거의 근처 갔거든요. 네. 이럴 때 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좋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좋은 가격에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코인이 뜰 것 같냐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코인이 뜨느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비텐서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뭐 발견됐다라는 어떤 포스팅에 의해서 많이 가격이 AI 쪽 코인이죠. AI 대장주였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스터디에서 그거를 갖다 그냥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네. 매입 타이밍을 잡아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러티브 상으로 네. 뭔가 아직까지 내러티브의 흐름들이 꺾이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네.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비텐스를 언급했던 거는 얘가 그냥 전고점을 하락을 하고 EMA, 50, SMA 다 하락한 뿐만 아니라
아니라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바닥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시장에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구간들이 우리가 이걸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그럼 이때부터는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네.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특정 구간들을 넘어서는 걸 보면은 네. 이제 매입하는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네. 언제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알트코인에 일단 좀 풀이라고 할까요? 내가 관심 리스트 그 정도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우리 아까 뭐 비텐서라던가 뭐 렌더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오닷넷 뭐 이런 것들을 좀 AI 쪽 섹터에 관심 코인에 넣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눌림목은 늘 오거든요. 네. 그렇게 오고 확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좀 담아볼 만하다는 거죠. 예를 맞습니다. 들면 네. 인생을 담진 말고 절대 소량으로 담으셔야 되고 네, 소액. 제가 그래서 내러티브를 계속 강조드린 게 네.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 두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대세 상승장과 무관하게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춰져 있는 프로젝트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얼마나 유의미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뭔가 갖춰진 프로젝트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오래 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내러티브만을 보게 되면은 언제 급등하다가 언제 바닥을 쳐도 우리가 이상하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프로젝트들 특히 알트코인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로 돈을 갖다가 막 유의미하게 그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유의미하게 넣는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네. 아발란테처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은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최소한 탑 10권. 탑 10권 네. 정말 보수적으로 조금 더 잡아줬을 때는 네. 탑 20위 정도의 네, 네. 코인들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넣을 수 있는 거고 더 넘어가는 프로젝트들은 네. 기본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한 200위권 정도 요 정도만 봐도 여기서 뭐 20배가 오를지 50배가 오를지 알 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갖다 굳이 300이 500이 이렇게까지 가져간다? 그거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좀 도박에 더 가까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코인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종류가. 많죠. 주식은 그래도 뭐 몇천 개밖에 안 되지만 코인은 몇백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된 거는 그래도 한 10,000개 정도로 네, 좀 그러니까요. 집계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수없이 많죠. 네. 그 뭐 덱스까지 가면은 정말 아, 너무너무 정신이 많잖아요. 하나도 없죠. 네. 함부로 그렇게 돈을 많이 담으면 안 되는데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듯이 뭐 100위권, 200위권 진짜 정말 넓게 잡아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함부로 그렇게 쓰레기 우리 귀한 돈을 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네. 알트코인 자체에서도 사실 이더리움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성장을 해온 거죠. 네.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프로젝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트코인을 전체적으로 다 싸잡아서 굉장히 투기성 자산이나 도박이라고 보는 이유가 네. 그런 잘못된 투자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좋은 코인에 돈을 많이 넣어도 되는데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코인들은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올라서 네. 10배밖에 안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어차피 수익성이니까 네. 50배, 100배 가는 프로젝트를 찾을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50배, 100배 가는 프로젝트들은 뭐 50배, 100배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에 소량만 넣어도 사실 100배 가는 프로젝트에 100만 원만 넣었다고 해도 얼마일까요? 1억 되는 거죠. 1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프로젝트에는 오히려 돈을 많이 넣어야 되고요. 네. 안 좋은 프로젝트는 아주 소량을 넣어도 대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없어도 되는 돈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정말 그런 알트코인은 없어도 되는 돈을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유의미하게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없어도 되는 돈이라 하고 넣지만 매일매일 그거를 확인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막 가슴 실제로는 졸이면서 실제로 없어도 되는 돈이 진짜 아닌 거죠, 사실. 아닌 거죠. 전 재산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알트에 함부로 투자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확신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일단 내러티브로 통하는 프로젝트들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펌프 앤 덤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펌프가 오고 덤프가 오는데 네. 대부분 펌프의 거의 정점에 가까울 때 올라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때 타시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조급한 거 네.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막 네. 너무 거침없이 올라가니까. 근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사면 왜 떨어져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은 펌프에서 덤프에서 가장 바닥. 네. 그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늘 소팅을 가장 많이 떨어진 코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오, 먼저 좋은 소팅하셔서. 말씀인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위부터 100위권 정도까지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일정 구간 활약을 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어떤 네. 전제들이 일정 부분 있죠. 왜냐하면 정말 수만 개의 코인 중에서 100위권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이 과정들이 얼마나 굉장히 치열하게 올라왔겠냐는 네. 거죠. 그럼 이런 코인들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소팅을 해서 가장 마이너스가 심한 것들을 보시고 네. 이 코인을 찾아서 이게 내러티브가 충분한지 펀더멘털이 좋은지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아 그러면 이게 어느 구간 정도 오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오른 것들을 더 많이 담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코인들이 계속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추세라는 게 그런 코인들이 한 1, 2주 더 갈 수는 있지만 네. 대부분의 알트 코인은 그 정도 가면 꺾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기간이 되게 짧은데 관심 못 받고 있는 건 사실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길죠. 길게 네. 흘러내리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럼 이게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봐야 되는데 찾아보면은 그 이유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들이 뭐 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좀 많이 흘러내리는 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락업 해제 이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5월 달에 보면은 메이저 좀 상위권 프로젝트 중에서 락업 해제 물량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많았죠.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은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 코인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을 비유하자면 좀 그런데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뭐 새로 나온 이런 코인을 사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단연코 네. 신생 코인을 사셔야 되는데 네. 이 신생 코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유통 물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지금 막 10%, 20%밖에 유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월드코인도 그 중에 하나죠. 월드코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5%인가밖에 안 풀린 것 네, 같은데. 얼마 안 풀려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 뭐 셀레스티아라든지 네. 뭐 세이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대부분이 굉장히 적은 물량인데 네. 이런 물량들이 뭐 앱토스도 그렇고 아비트럼도 그렇고 요즘 많이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카르텔 펌핑이라고 해서 네. 상승장이니까 이 카르텔들이 어떻게든 이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뻥튀기 해주는 효과들이 나올 네. 수가 있는데 네. 하락장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이걸 깨작깨작 계속 시장의 유통을 지키는 거죠.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 계속 흘러내리는 거. 그 계단식 시스템입니다. 하락. 계단식 하락. 네. 맞아. 이게 오히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떨어지면은 타이밍이라도 반등이라도 잡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면은 사람들 심리가 야 이게 회복이 될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네.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트코인 할 때는 많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코인 랭크나 뭐 언락 토큰스인가? 네, 그런 사이트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네, 크립토 랭크랑 그리고 네. 토큰 언락 요 네, 두 가지 네. 사이트가 대표적이어서 거기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락업 해제가 되고 네. 이제 언제 또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딱 늘어나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네. 나서 이 구간들에서 2025년까지 쭉 가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프로젝트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토큰이 어떻게 락업이 해제가 돼서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은 적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코인들은 그러면 한번 락업 해제가 되고 나면은 뭔가 한번 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구나. 요걸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미리 좀 살펴보면은 신생 코인 투자할 때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